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백지음은 어음에 대한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지난번에 백지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고요. 백지음은 조문으로만 따지니까 좀 더 많은 어떤 이론적인 부분은 좀 생략하는 겁니다. 조문만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조금 추가를 해서 어, 3번 한번 보시면요. 백지음 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백주를 할 수 없다. 그렇죠. 백지음이라도 반드시 책임질 자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기명, 날인, 서명은 필수 요건입니다. 알겠죠? 필수 요건이다. 뭐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5번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5번이면 484페이지인데 백지음이 부당하게 보충된 경우라도 백지음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렇죠. 부당하게 보충됐다 하더라도 그 취득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부당하게 보충된 기재에 따라 책임진다. 그렇죠. 우리는 어음은 뭐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위조된 어미의 기명날인 서명하면 위조된 대로 책임을 지잖아, 그죠? 겉으로 드러난 대로 책임집니다. 백지음도 똑같습니다. 백지음이 잘못 보충됐다 하더라도 외형만 잘 갖춰져 있으면 거기에 기명날인 하게 되면 책임진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이제 판례 기출 가보시면요. 판례 기출에 어 1번 한번 볼까요? 금액란의 기재는 대대의 중요한 사항이다. 맞아요. 금액. 어음이 얼마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어음을 발행한다. 백지수표, 백지어음 있잖아요. 할 때는 발행인은 통상적으로 그 보충권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보면 상당하다. 맞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5번에 한번 와볼까? 5번에 주된 채무자에 대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때는 변론 종결 시까지 그 백지를 보충하면 된다. 주된 채무자에 대한 어음금 청구서를 제기할 때는 변론 종결 시까지 그죠 소송으로 제기했잖아요, 그죠? 어, 백지어음을 행사를 하는데 소송으로 어음 행사를 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변론 종결 시까지 백지 보충을 하면 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세요.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고 쭉 넘어가서 다 풀어보기 좀 그렇고요. 11번을 가보면 11번, 11번에 국내음의 발행지가 백주로 됐어. 국내음의 발행지가 백주로 된 경우에 발행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지급 제시를 한 때는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럴싸해 보이죠? 그럴싸해 보이는데 요 지문은 법리적으로 잘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국내음엔요. 국내음이 명확할 때는 일정 부분 발행지 같은 거죠. 이 백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유효한 음으로 보고 보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급 제시하도 돼 있어요. 그래서 판례가 국내음이 명백할 때는 발행지가 백지로 되었다 하더라도 보충하지 않고도 지급 제시하는 것을 유효하다고 본단 말이죠. 유효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어떻게 되죠?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백지음을 행사할 때 백지음을 보충해야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충하지 않으면 정당한 행사가 아니란 말이죠. 정당한 행사가 아닐 때는 상환 청구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런데 국내음의 발행지가 백지로 된 경우에 그럴 때 보충하지 않냐고 지급 제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유효한 거죠. 유효한 어음 제시가 되기 때문에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11번. 그죠? 그런 거 좀 조심해 놓고 그리고 10, 15번을 한번 풀어볼까? 15번. 백지음이 부당 보충됐어요. 이럴 때 음이 부당 보충된 사실에 대해서 악의 중과실이 없이 취득한 자는 보충된 대로 권리를 취득하고, 그렇죠? 백지음 행위자는 어음 소진에게 부당 보충의 항변을 하지 못한다. 이거 한번 본 적 있죠, 그죠? 자, 17번 한번 봐요. 17번. 백지음에 관한 재권 판결을 받은 자는
백지 부분에 대하여 어음 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보충권 행사해서 발행인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백지음도 잃어버리면 채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하나. 그죠? 그럼 백지음이다. 잃어버렸는데 채권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행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백지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시로 보충권을 행사해서 발행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알겠죠? 의사표시로 보충권 행사한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점 채권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오음 없는 상태에서는 의사표시로 보충권 행사해서 발행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겠죠? 이렇게.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백지어음과 관련해서 백지어음 시험에 많이 나왔죠. 이렇게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러면 23번 한번 풀어볼게요. 23번. 지급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금의 소지는 그 백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엄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죠. 그렇죠? 맞죠? 그런데 그 백지음 소진이 권리 행사인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생길 여지가 없다? 아니라 그랬어요. 요거 뭐 잘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백지음 상태라도요. 이 소멸시효 중단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백지를 보충하고 어음충을 행사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충도 하지 않고 그냥 권리를 행사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멸시효와 관련됐을 때 우리 판단 기준은 뭐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기준을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백지가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행사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행사를 했죠. 그거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에요. 뭔가 내가 백지엄이지만 내가 보충만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중단은 효과는 생긴다. 알겠죠? 중단 효과 생긴다. 물론 소멸시효 중단했다고 해서 백지 보충하지 않고 행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백지엄 관련되는 중요한 하나의 전원 합의체 판례인 것입니다. 그렇게 판례도 그런 말 하죠. 만기는 기재되어 있지만 지급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 요건이 백지인 약소의 소지니 해설을 보시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 청구권에 관해서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거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이제 100점 나왔고 제2장 배서인데 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배서 부분을 좀 한번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물론 예, 조문 위주로 이제 살펴보는 건데 조문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배서는 일단 누구에게 지시하는 거죠. 지시. 배서라는 거 지시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세요. 가져가면 주세요. 이거잖아. 그죠? 예, 그런 건데 일단 배서는요. 당연 지시 증권성을 의미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령 한음을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서로 어때요?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게 지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서에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지시 증권성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한 지시 증권성이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지시 증권성 좀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에, 공부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배서와 관련해서는 좀 해볼게요. 당연한 지시증권성이다. 맞습니다. 지시증권이에요. 그래서 1항 가보시면 11조인데 환음은 지시식으로 발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서에 의해서 양도 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당연한 지시증권성이고요. 자, 이제 2항을 가지고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항. 2항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2항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발행인이 주체가 중요하죠. 발행인이 환음에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 지시금지네. 지시금지. 지시금지는 뭐예요? 배서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죠? 배설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 그 어음은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만, 그죠? 보세요. 지명채권 양도 방식, 방식도 지명채권 양도 방식, 그 효력도 어때요? 지명채권 양도 효력이다. 로서만 양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시금지어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시금지어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시금지어음을 표현하는 문구입니다. 주체가 누구죠? 발행인이 발행인. 발행인이 애초에 처음 발행할 때 이 어음은 배설을 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적어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만 넘겨줘야 되고 효력도 지명채권 양도 효력만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주문 볼 때 11조 2항은 지시금지어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지시금지어음인데 지시금지어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뭐가 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배서금지어음하고 똑같아요. 지시라는 말은 배서하고 같이 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배서금지어음이나 지시금지어음이나 일단 같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배서금지어음이나 지시금지어음 같다. 누가 그렇게 한 거죠? 발행인이 애초에 처음 발행할 때부터 배설을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그 상환 청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거죠. 담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 처음 발행하면서 그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다. 그러면 요거랑 비교할 게 있어요. 비교할 게 있는데 배서 금지 배서, 배서 금지 배서라고 있습니다. 배서 처음 할 때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배서 금지 어음하고 배서 금지 배서가 요 말 하나 다른데 계속 헷갈리게 만들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꽉 잡아버리면 괜찮아요. 배서 금지 배서하고 배서 금지 어음은 다른 것이다. 애초에 처음부터 어음을 발행하면서 어음상에 지시금지어음이 적혀 있는 것이고 이 배서 금지 배서는요. 그냥 배설을 못하도록 한 겁니다. 배설을. 다시 말해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을 배설을 못하게 하는 건데 주체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배설 금지 배설은 발행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배서인이 하는 겁니다. 배서인이 그 다음 사람에게 그죠? 배서해 줄 때 내가 너한테 배설을 해주는데 너에게 대해서는 내가 담보 책임을 지지만 그 다음 사람한테는 너 배서하지 마. 나 책임 못 져? 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배설 금지 배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갑이 만약에 발행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을이 수친이고 그 다음에 또 병, 그 다음에 정 이렇게 쭉 나간다 합시다. 여기 이제 배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배서도 할거 여기도 배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병이 정에게 배서를 해주면서 뭐 했냐면 여기에 앞으로 배서 금지 배서를 하지 마 배설을 하지 마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정은 이 뒤쪽을 할 때는 배설을 못 해야 되는 거죠. 못 해야 되죠. 그런데 배설을 못 하지 말라는 뜻은 정이 배설을 못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서의 효력 중에서 나는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하면 상환 청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병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정아 난 너 이후에 대해서는 배서하지 마. 알겠죠? 나 너에게만 배설해 주는데 너에게만 혹시라도 문제되면 내가 담보 책임을 줄 수 있지만 있죠? 있지만 다른 네가 또 배설을 해줘서 정 뭐 이렇게
무해가 쭉 나갔을 때 이들의 배서에 갔을 때 이들이 나에게 상환 청구해 오는 것은 못한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책임 안 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을 그 이후의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 안 지겠다는 것이 바로 배서 금지 배서고, 발행인이 애초에 처음부터 발행이 어음을 발행하면서 배서를 못하게 한 것은 뭐라고요? 지시금지엄이라니까. 알겠죠? 지시금지엄, 지시금지. 배서 금지 어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달라요. 그러면 배서 금지 배서는 배서인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배서 금지 어음은 처음 발행인이 하는 걸 말하네요. 그렇죠? 말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알아둘 게 있습니다. 배서 금지 어음은 배서를 하지 마라. 혹은 또 지시 금지 어음은 지시 금지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어디에 쓰냐면 우리 조문에 보니까 지시 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 이 문구는 어디에 적느냐면 어음이기 때문에 어음 표면에 적습니다. 어음을 발행하는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표면에 적습니다. 근데 배서 금지 배서는 어디에 적냐면 뒷면에 적습니다. 알겠죠? 배서 금지 배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뒷면에다 적는다. 뒷면에다. 배설을 해주면서, 알겠죠?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뒷면에 적는다. 이러한 점이 다른 점이에요. 다르죠?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이제 우리 배서 금지 배서는요. 배서 금지 배서는 어디서 볼 거냐면 15조 2항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다 표시해 놓으시죠? 15조 어음법 15조 2항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또 하나 더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비교되냐면, 그러면 배서 금지 어음하고 비교할 게 하나 있는데, 그럼 배서 금지 어음은 지명 채권 양도 방식으로만 발사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배서 금지 배서, 요 조금 전에 말했던 이거는 이 뒤쪽에 정의 무에게 배서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배서 양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배서 양도 가능합니다. 지명채권 양도하는 게 아니에요. 배서 금지 배서가 있더라도 배서 양도 가능합니다. 단지 뭐죠? 병이 그 이후에 책임을 안 질 뿐이죠. 무슨 말인지 그런 말이죠. 자, 그럼 또 우리 비교할 게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한 후 배서라고 있어요. 기한 후 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봐야 되는 부분인데, 기한 후 배서가 있어요. 기한 후, 이거는 20조 1항 후단에 있습니다. 20조 1항 후단에 있어요. 이따 기한 후 배서 볼 건데 살펴볼 겁니다만은, 이 기한 후 배서는요, 그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한 후 배서는요, 지명 채권 양도에 효력이 있다고 해요.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명채권 양도에 효력이 생긴다는 뜻이지, 지명채권 양도 방식을 취하는 것은, 방식이라는 말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기한 후 배서는요,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 양도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어음법적으로 배서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배서 양도하더라도 효력은 뭐예요? 지명채권 양도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 세 개 정말로 여러분 비교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만 하나만 여러분 알고 잘 알고 있어도 책을 읽거나 어음 수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배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용어들이 처음부터 헷갈려 버리기 때문에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앞쪽에 쭉 보고 뒤에 가서 또 기한 후 배서 보다 보면 앞쪽엔 다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판단하고 하다 보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머릿속에 떠올릴 게 11조 오면은 2항에서 이거는 배서 혹은 지시 금지 어음이다. 이거와 비교되는 것은 배서 금지 배서가 있다. 그리고 기한 후 배서가 있다. 어떻게 비교되고 차이 난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정도까지. 알겠죠? 이 정도까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가보시면 배서는 일정한 자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다시 어음의 배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다시 어음의 배서 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한 거죠. 이게 배서니까. 근데 일정한 자는 누구예요? 배서는 일정한 자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랬죠? 어음을 인수한 직업인에도 배서할 수 있고요. 어음을 인수하지 아니한 직업인에도 배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행인 또는 어음 채무자 나왔잖아요. 발행인 또는 어음 채무자가 나와 있잖아요. 다시 말해 어음을 처음 발행한 자에게도 그러면 거꾸로 배서를 할 수 있습니까? 배서할 수 있어요. 알겠죠? 발행인에게도 배서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민법에서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랬죠. 어음은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은 근거조항이에요. 이랬으면 그래서 11조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느끼시죠? 그래서 하는 것이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1조를 좀 알아봤어요. 제가 설명한 것 좀 여러분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다른 거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 한 조문 하는데 벌써 20분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문제 하나 풀고 오늘 마무리 해볼게요. 어, 2번 보시면 발행인이 환음의 지시금지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헌을 기재한 때는 그죠? 기재한 때는 문헌을 발행인이 주체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발행인 나와 있죠? 환음의 자체 이게 뭐예요? 표면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알아두셔야 돼요. 표면의 지시금지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헌을 기재한 때에는 그 음은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효력으로서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도도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해야 되고 효력도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체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주체를 발행이라는 거. 이해됐죠? 그렇게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3번 하면 비교해 문제 나왔네요. 배서인이 새로운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경우 그 어문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수만 양도한다. 아니죠. 배서인이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하는 건 우리가 배서 금지 배서라고 했잖아. 배서 금지 배서. 그죠? 배서 금지 배서라고 그랬죠? 그때는 어때요?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따라서만 그 효력으로만 양도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배서 금지 배서는 어때요? 얼마든지 배서 가능합니다. 배서로 어원법적으로 양도 가능합니다. 단지 배서인은 만약에 배서 금지 배서라는 문구를 적었으면 피배서인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담보 책임을 안 질 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명채권 양도 방식과 그 효력을 말할 때는 이거는 배서 금지 어음을 말합니다. 배서 금지 어음을 말하기 때문에 주체가 뭐가 돼야 돼요? 발행인이 돼야 되는 거죠. 발행인. 알겠죠? 발행인이 된다. 그래서 요거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요 의미가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